새벽 5시였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영호는 눈을 떴습니다. 67년을 살아온 몸은 여전히 교사의 시간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새벽마다 이상의 수업을 준비하던 습관은 퇴직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독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매일 아침 작성하는 그의 생각 기록지였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고 읽은 책과 떠오른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질문하라, 사유하라, 실천하라. 노트 첫 장에 적힌 세 단어였습니다. 40년간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원칙이었습니다. 교단을 떠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 원칙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노원구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54평 아파트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만든 추억이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오전 8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낯선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영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요양원 입소 안내서, 노인 전문병원 팸플릿, 그리고 성년 후견 신청 절차 안내문이었습니다. 모든 서류에 형광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사인, 날짜, 기입 필요라고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걸 혼잣말이 끊겼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본 적 없는 번호들이 빼곡했습니다. 요양원, 신경과, 법무사 사무실. 어떤 통화는 40분씩이나 되었습니다. 이상하네. 독서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어제 날짜란에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상담, 요양원 견학, 서류 검토. 분명 그의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없었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은 포스트잇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빠, 모든 준비 끝났어요. 편하게 쉬세요. 딸 수진의 필체였습니다. 박영호는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책장 깊숙이 있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영숙의 유품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옷가지 사이에서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여보, 만약 이상한 일이 생기면 당신의 원칙을 기억하세요. 질문하고 사유하고 실천하세요.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아내의 필체였습니다. 박영호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영수가 아내는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오후 2시 아파트 경비실 앞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도 도서관 가세요? 경비실 최순식이 물었습니다. 65세. 이 아파트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네,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박영호가 대답했습니다. 순식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괜찮으세요? 혹시 불편한 거 없으세요?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평소 순식은 이런 사적인 얘기를 먼저 꺼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은데요. 무슨 일이라도. 순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따님이 관리사무소에 오셔서 선생님이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응급 상황 대비해서 미리 알려달라고. 박영호는 멈칫했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아니요, 선생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따님께서. 순식이 말을 흐렸습니다. 박영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낯선 서류들, 기억 없는 통화, 딸의 이상한 행동 무언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딸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42세 변호사였습니다. 언제 왔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도서관 다녀오셨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학생들 가르치고 왔어. 요즘 많이 피곤하지 않으세요? 괜찮아, 가르치는 게 즐거운걸? 수진은 탁자 위 서류들을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안심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혹시 탁자 위에 뭐 보셨어요? 뭘 말이냐?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박영호는 차 한 잔을 마시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잠시 더 머물다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박영호는 홀로 남았습니다. 독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란에 천천히 세 단어를 적었습니다. 질문, 사유, 실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질문. 무엇이 문제인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가족들의 불빛이었습니다. 박영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교사 시절부터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이상이 감지되면 일단 멈춰라. 서둘러 판단하지 말고 정확히 확인하라. 박영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일기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아내의 마지막 조언이었습니다. 그래, 혼자가 아니야. 혼잣말을 하며 독서 노트 한 장을 넘겼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할 일 순식과 상담, 상황 파악, 증거 수집. 40년간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질문하고 사유하고 실천하라고. 이제 자신이 그 원칙을 따를 차례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박영호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에 앉아 지난 3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수진의 갑작스런 방문들, 민준의 이상한 질문들, 이웃들의 어색한 시선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다. 마지막 중얼거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살아 숨쉬는 도시였습니다. 박영호는 독서 노트를 덮었습니다. 67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업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그리고 가족을 위한 수업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질문의 답을 찾을 내일이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박영호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쪽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호는 멈춰 섰습니다.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왔습니다. 이번 주 안에 진단서 받아내야 해. 딸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영호는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거실에서 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진과 사위 민준이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섭외했어? 민준이 물었습니다. 45세.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응. 돈은 좀 들었지만 확실해 경도인지장애 진단서 떼주기로 했어.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영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후견인 신청은? 준비 다 됐어. 진단서만 나오면 바로 법원에 접수할 수 있어. 아버님이 반대하시면?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후견인 선임되면 아버지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어. 내가 변호사야. 법적 절차는 걱정 마. 박영호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파트는 어떻게 할 건데? 당연히 팔아야지. 20억이면 내 로펌 이직금도 되고 당신 회사 부채도 청산할 수 있어. 아버님이 살던 집인데 새 요양원 괜찮더라. 월 230만 원이면 되고 집 팔면 당분간은 감당할 수 있어. 박영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집, 아내와 함께 만든 추억이 가득한 집, 이웃들한테도 얘기해뒀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응. 관리사무소에는 이미 말했고 몇몇 이웃들한테 전화도 돌렸어. 뭐라고? 아버님이 요즘 기억력이 떨어지셨다고, 가끔 이상한 행동도 하신다고. 박영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경도인 지장에 후견인 신청, 아파트 매각, 요양원,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영호는 일찍 일어나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순식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식 씨 혹시 시간 있으세요? 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순식은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경비실 문을 닫았습니다. 박영호는 어젯밤 들은 대화를 설명했습니다. 순식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선생님,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순식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선생님 제자분이시기도 하고요. 제 제자요? 네, 정민우 선생님 20년 전에 선생님께 국어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대학병원 신경과 교수세요. 박영호는 정민우를 기억했습니다. 성실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먼저 연락해 볼게요. 오후였습니다. 박영호는 대학병원 외래 진료실에 있었습니다. 정민우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민우야, 많이 컸구나.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감격의 인사를 나눈 후 박영호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민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선생님 이건 성년후 견제도 악용 사례입니다. 요즘 이런 일이 많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일단 선생님이 정상이라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해요. 지금 검사해 드릴게요. 정민우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죠? 2025년 10월 22일 화요일입니다. 100에서 70 빼보세요. 100, 93, 86, 79, 72. 박영호는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검사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날짜 맞추기, 계산, 단어, 기억, 그림 그리기. 선생님 아무 문제 없으세요. 오히려 또래 평균보다 훨씬 높은 점수예요. 정민우가 결과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왜 가족들은? 박영호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아마 거짓 진단서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돈을 주고 의사를 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민우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공실력 있는 병원에서 정식 검사를 받으시고 소견서를 공증 받으세요. 그리고 법적 자문도 받으셔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웃 김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괜찮습니다. 따님이 그러는데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혹시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김 여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박영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매일 독서 노트를 쓰고 있고 도서관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따님이 잘못 아신 것 같네요. 김 여사가 안심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영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수진이 의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이번 주 금요일에 병원 예약했어요. 같이 가요. 무슨 병원? 정신과예요. 요즘 건강 체크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괜찮아. 아빠 걱정돼서 그래요. 한 번만 가봐요. 박영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어. 가보지. 전화를 끊고 박영호는 독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질문 완료. 무엇이 문제인가? 탐욕. 사유 시작. 왜 벌어졌나? 돈과 법적 허점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준비할 것입니다. 40년간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질문하고 사유하고 실천하라고. 이제 실천할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 순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중요한 거 발견했어요. 내일 아침에 뵈어요. 박영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봬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확인 단계를 완료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실천을 준비할 것입니다. 정민우가 조언했습니다. 선생님 혼자 하지 마세요.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아내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박영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동료를 찾고 반격을 준비할 내일이었습니다. 40년간 교단에 섰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사유했습니다. 이제 실천할 차례였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박영호의 마음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다. 마지막 중얼거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영호는 일찍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순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순식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수진이 이웃들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아버님이 요즘 많이 이상해지셨어요. 혹시 누가 물어보면 기억력이 떨어지셨다고 말씀해주세요. 다른 문자도 있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 목격했다고 증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이웃에게 보낸 문자들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순식이 말했습니다. 박영호는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식 씨. 선생님, 우리가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순식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정민우의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K-MMS, 모CA-K. 복잡한 검사들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완벽합니다. 정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K-MMS의 30점 만점이에요. 모CA-K는 28점 또래 평균을 훨씬 웃돕니다. 소견서를 받을 수 있을까? 박영호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공증까지 받아두시면 완벽해요. 정민우가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한 가지 더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뭔데? 법적 자문이요.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도 선생님 제자예요. 박영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군데? 이승우 10년 전에 선생님께 무료 과외 받았던 학생이에요. 박영호는 기억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던 학생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변호사가 됐구나. 네, 지금은 인권 전문 변호사예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저녁이었습니다. 작은 법률 사무소에서 승우를 만났습니다. 38세가 된 제자는 선생님을 보자마자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승우야, 많이 컸구나.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승우는 상황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재산 탈취 시도입니다. 성년 후견 제도를 악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일단 선생님의 일상생활 능력을 입증할 증거를 모으세요. 독서 노트, 과외 기록, 은행 거래 내용 모든 게 증거가 됩니다. 승우가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금요일 병원 상담 꼭 가세요.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진이 예약한 정신과 의원이었습니다. 박영호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나이든 남자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과 민준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최근에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는데요. 근거 없는 걱정입니다. 박영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아버지, 지난주에 약속 시간 잊으셨잖아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적 없어. 증거가 있나? 박영호는 핸드폰 일정표를 보여줬습니다. 모든 약속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시간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의사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2박 3일 입원을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정민우였습니다.
저는 대학병원 신경과 교수 정민우입니다. 정민우가 공식 검사 결과서를 제시했습니다. 박영호 선생님은 모든 항목에서 정상 범위입니다. 의사 소견서와 공증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승우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박영호 선생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만약 부당한 후견인 신청이 들어올 경우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상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주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박영호는 복도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정민우가 물었습니다. 응, 고마워, 민우야. 선생님,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승우가 말했습니다. 뭘 더 해야 하지? 종합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해요. 제가 다른 제자분들도 연락해 볼게요.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박영호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가족들이 정말 내 걱정을 해서 하는 일일 수도.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아침 8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식이었습니다. 기훈 선생님, 이거 또 보세요. 순식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수진이 추가로 보낸 문자였습니다. 가스불 끄는 걸 자주 까먹으신다고 말씀해주세요. 혼자서 중얼거리며 집안을 배회하신다고 해주세요. 더 많은 이웃에게 보낸 문자들이었습니다.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확신이 왔습니다. 자신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거짓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식 씨 고마워요. 선생님, 우리가 있잖아요. 순식이 말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승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다른 제자분들도 연락됐어요. 월요일에 모두 모일 수 있대요. 누가 온다는 거니? 7분이요. 모두 선생님께 도움 받으신 분들이에요. 박영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맙구나. 선생님,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도 있었습니다. 동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내 영숙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영수가 당신 말이 맞았어. 혼자 하지 말라고 했지.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사진 속 아내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박영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첫 교단에 섰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칠판 앞에 서 있는 젊은 박영호의 모습이었습니다. 칠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질문하라, 사유하라, 실천하라. 67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그 원칙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영호는 독서 노트를 덮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질문, 사유, 실천. 마지막 중얼거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마지막 수업을 위해. 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박영호의 아파트 거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자 8명이었습니다. 정민우, 승우,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김태희는 공인회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기자였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하나둘씩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박영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선생님이 저희를 키워주셨잖아요. 태희가 말했습니다. 승우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선생님, 이제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해요. 우선 의학적 증거는 확보했고요. 다음은 생활 능력 입증 자료가 필요해요. 40년간 독서 노트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 2년간 무료 과외 학생 명단도 있어. 박영호가 말했습니다. 완벽해요. 그리고 이웃 증언도 필요해요. 순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나설게요. 그리고 김 여사님도 동의하셨어요.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이번 주 토요일에 가족회의하면 어떨까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 하자. 우리 집으로 와. 박영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전화를 끊고 박영호는
제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토요일에 마지막 수업을 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거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진과 민준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거실 가득 모인 사람들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정민우, 승우, 다른 제자들, 그리고 순식까지 10명이 넘었습니다. 박영호가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마치 교단에 선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마지막 수업을 하겠습니다. 박영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입을 열었지만 박영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들으세요. 이게 내가 딸에게 하는 마지막 수업입니다. 화이트보드에 3단어를 썼습니다. 질문, 사유, 실천. 첫 번째, 질문하라 수진아. 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나? 박영호가 물었습니다. 순식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허위 증언 부탁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번째, 사유하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박영호가 계속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탐욕입니다. 20억 아파트 그것이 너희가 원한 전부였습니다. 민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번째, 실천하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박영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아파트를 팔겠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겠습니다. 가정형편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재단입니다. 아버지, 조용히 들으세요. 박영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희에게 남겨줄 재산은 없다. 대신 마지막 교훈을 남긴다. 화이트보드에 다시 썼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재산이 아니라 존엄에 있다. 67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아직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기억하세요. 언젠가 너희도 늙습니다. 정민우가 나섰습니다. 저는 20년 전 선생님께 국어를 배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의사가 됐습니다. 승우도 말했습니다. 저는 3년간 무료 과외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변호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하나씩 증언했습니다. 수진은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는지 실감했습니다. 박영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는 변호사다. 법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변호사가 되기를 바란다. 민준아, 집을 투자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으로 보기를 바란다. 너희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능력은 나눔을 위해 써야 한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수진과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나갔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박영호는 아파트 매각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정상가 20억이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도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진을 구성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수진아. 로펌 이직 포기했어요. 대신 공익변호 쪽으로 방향 틀었어요. 박영호는 침묵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싶어요. 약자를 돕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 그게 내 길이야. 박영호가 처음으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필요 없어. 다만 앞으로 잘 살아라. 전화를 끊고 박영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박영호는 노원구 작은 투룸 월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54평에서 10평으로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채울 게 적으니 마음도 편해. 혼잣말을 하며 짐을 정리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이 완료됐습니다. 첫 해 장학생 50명이 선발됐습니다. 정민우가 명예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승우가 법률자문을 맡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수진이 작은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민준도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집이에요? 응, 작지만 편해. 수진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그만해 앞을 보자. 박영호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회사 정리하고 사회적 기업 시작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 개선 일을 하고 있어요. 잘했어. 박영호가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수진이 직접 만든 저녁을 먹으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관계가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수진과 민준이 돌아간 후였습니다. 박영호는 독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질문, 사유, 실천 모두 완료. 결과, 재산은 잃었지만 존엄은 지켰다. 가족은 멀어졌지만 천천히 돌아오고 있다. 제자들을 다시 만났다. 새로운 교실이 시작됐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작은 아파트 창밖으로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구나. 혼잣말이었습니다. 재산이 아닌 관계의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아내 영숙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아, 당신 말이 맞았어. 수업은 끝나지 않았어. 이제 새로운 교실이 시작됐어. 사진 속 아내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박영호는 내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책을 읽을 것입니다. 장학재단 학생들을 만날 것입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의미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은 없다. 혼잣말을 하며 노트를 덮었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수업이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교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는 배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질문, 사유, 실천. 마지막 중얼거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위해.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박영호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여전히 교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몸이었습니다. 작은 부엌에 섰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파를 송송 썰고 두부를 깍둑썰기로 잘랐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벽에 붙은 주간 일정표를 봤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은 도서관 무료 논술, 화요일과 목요일은 복지관 독서 모임, 금요일은 장학재단 학생 멘토링. 54평 아파트에서 살 때보다 오히려 바빴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정이 의미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의 삶이구나.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도서관 열람실에 학생 30명이 모였습니다. 박영호의 무료 논술 수업이었습니다. 오늘은 질문에 대해 배워볼까요? 박영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왜 질문이 중요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질문은 배움의 시작이야. 질문하지 않으면 답도 없어. 선생님은 어떤 질문을 하세요?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매일 질문에 오늘 무엇을 배웠나? 내가 잘한 건 뭐고 잘못한 건 뭐지?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엄마가 선생님 기사 봤대요. 정말 멋있으시대요. 무슨 기사? 장학재단 만드신 거요. 큰 집 팔아서 학생들 돕는다고요. 박영호는 웃었습니다. 그건 특별한 게 아니야. 그냥 필요한 일을 한 것뿐이야. 3년이 지났습니다. 박영호 교육 장학재단은 15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회고록 교단에서 배운 것들이 출간됐습니다. 인쇄 전액은 장학재단에 기부됐습니다. 전국 17개 지역에서 비슷한 장학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수지는 노인인권 전담 공익 변호사가 됐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매주 한 번씩 만나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70세가 된 박영호는 여전히 도서관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매일 독서 노트를 쓰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질문, 사유, 실천의 원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박영호는 독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70년을 살았다. 40년을 가르쳤다. 그리고 오늘도 배운다. 교단을 떠났지만 교사는 여전하다. 큰 아파트를 잃었지만 더 큰 교실을 얻었다. 재산은 줄었지만 더 부자가 됐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배운다. 마지막 수업은 없다. 매일이 새로운 수업이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수업이 있구나.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책상 위 액자를 봤습니다. 40년 전 첫 교단에 섰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칠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질문하라, 사유하라, 실천하라. 70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만 교실이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독서 노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또 펼칠 노트다. 내일 또 쓸 이야기다. 70년의 삶이 끝나지 않았듯이 내일의 수업도 계속될 것이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질문, 사유, 실천. 마지막 중얼거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새로운 수업을 위해. 교실은 끝나지 않습니다. 수업은 계속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은 영원합니다.